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보시는데, 일단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299페이지입니다. 네, 화면으로 목차 정도만 잠깐하게 보시면은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로서 일단 분할 채권 관계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분할 채권 관계를 했으니까 분할 채권도 있고 분할 채무도 있습니다. 한 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리고 또 성질상 그 급부가 가분일 때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말한다는 거. 대외적 효력, 원칙적으로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또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 각 채권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 채무라는 거. 그렇지만 해지의 불가분성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사 1인에 대한 사유, 이거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각각 자기의 채권 채무 관계와 관련된 분할 관계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 분급 관계나 또는 구상 관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송 교수님 29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서설. 다수 당사의 채권관계란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 우리 법전에서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 당사의 채권관계나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용어는 어느 것이나 문자상으로 하나의 채권 또는 채무에 관하여 그 귀속 주체가 여러 명 복수인 경우, 즉 뒤에서 설명하는 채권 채무의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민법은 분할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 연대 채무, 보정 채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당사 수만큼 복수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거.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그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할 채권 관계. 가도안에 보시면 분할 채권, 분할 채무, 불가분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 그리고 법전상은 연대 채무, 보정 채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분하면은 6개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상 연대 채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부진형 연대 채무 개념을 인정한다는 거. 부진형 연대 채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300페이지 보시면은 300페이지에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 문제.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에서 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 효력인데, 효력에는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외적 효력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각 채권자 채무자의 상대방 사이에 이행 청구나 이행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복수 주체와 상대방 사이에 이행 청구나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특히 후자, 그 1인에 대한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 이것들은 채권 담보력과 관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인적 담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채권 채무의 공동적 기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앞에서 말한 바처럼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당사자 수만큼 복수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데, 두 번째 달라 보시면은 3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준공동소유, 그게 공유관계라면 준공유,
합유관계라면 준합유, 총류관계라면 준총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도 준공유, 준합유, 준총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01페이지 보시면은 채권 채무의 준공유가 가능하면 당연하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이 채권 채무의 준공유에 대한 특칙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 채무의 준공유가 성립하려면 준공유의 별도 특약이 있어야 된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은 특칙인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 채무의 준공유의 경우에는 분할 채권 관계에서와는 달리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채권을 행사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준공유자는 채권 또는 채무의 지분을 가지고 채권상의 공유적 지분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상의 지분을 타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밑에 있는 준합유, 준총유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니까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은 공동소유관계는 물권법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302페이지 보시면은 분할 채권관계의 쪽에 보시면은 분할 채권관계는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나 채무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이고, 민법은 이 분할 채권관계를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다수 당사의 채권관계는 그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이 아니고 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 즉 불가분 채권관계로 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할 채권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ABC가 공유하는 건물을 D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면 ABC는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대금 채권 분할 채권 관계가 되고, E가 그 건물을 FGH에게 매도한 경우라면은 그 채무는 매도인이 그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금 채무는 분할 채무가 된다는 거. 성립적의 분할 채권관계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 급부가 가분이고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라는 거. 그래놓고 교수님께서 그 303페이지 중간 쭉 보시면 그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채권적인 전세계약 또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받은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불가분 채무라는 거.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반대로 공유자들이 가지는 채권은 또 원칙적으로 가분 채권입니다. 그 302페이지 밑에 조금 전에 보셨던 거, ABC가 공유하는 건물을 D에게 매도한 경우에 ABC의 매매 대금 채권,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가분 채권, 분할 채권이라는 거. 공유자들이 가지는 채권은 가분 채권,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불가분 채무.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은 해결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03페이지 중간쯤에 여럿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도 불가분 채무다라는 것. 그리고 판례에서 분할 채권, 그리고 304페이지 분할 채무 예를 간추려서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 현실에 있어서 이것들이 가분인가 불가분인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래 소송을 하나 한 게 참 그런 일이 있던데 뭐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인데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 뭐 완전히 대기업이라 하기다 그런지 중견기업, 어느 기업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실수 안 해야지. 이 백화점을 운영을 하는데 이 중견기업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
상가 호실을 각각 뭐 여러 한 뭐 수백 명이 각각 호실을 한 개씩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째로 관리단을 통해서 그 중견기업이 임차를 했는데 뭐 어떤 연유에 있는지 그 뭐 임차가 아주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전체 보증금이 한 100억쯤 되고, 그냥 간단하게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100억쯤 되고, 월 차임은 각 호실마다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이 각 호실이 뭐 그 가격이 한 2억쯤 돼가지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2억을 들여서 뭐 사놓고 뭐 이자 받는 셈 치고 월 차임 10만 원 받는다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개중에는 임차 수익을 좀 누려보려고 2억을 대출받아서 저 상가를 구입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억 한 달 이자 얼마 될까요? 10만 원 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매일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인들 중에서는 뭐 집행을 당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한테 소송을 의뢰를 해와서 그 이제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목적물 반환하라. 이제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해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 자기는 보증금 100억을 주었고 당신들이 부담하는 거는 그 보증금 반환이 불가분 채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불가분이라면 이 수백 명 되는 사람이 동시에 다 돈을 모아가 100억 뭐 반환하면서 이 매사를 종료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죠. 만약에 혹시 그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인정돼 버리면 이건 오히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끌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저쪽이 워낙 중견기업이고 이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이제 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어쨌든 관리단을 통해서 100억을 동시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창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불가분이다 그런 약정 전혀 없었고, 100억을 일시불로 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불가분 채무다, 너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의 기재를 보니까 각각 받은 보증금만큼을 등기를 해놨더라는 거죠. 한 보증금으로 받은 게 뭐 한 500만 원, 그러니까 각각 500만 원 정도, 이걸 이제 등기를 해놓고 월 차임 10만 원 정도를 뭐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돈을 제기한 게, 이게 불가분 채무라면 이 등기부에 100억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등기부에 분명히 당신들이 분할해가지고 500만 원씩 등기한 거는 분할 채무라는 걸 인정한 거다.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분할 채무라는 걸 인정한 거다. 각각 별개의 호실에 대한. 물론 저것도 그 호실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단순 공유라고 뭐 주장하면서 의지를 펼치던데, 그래서 어쨌든 분할 채권 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왜? 승질이 가분이고 별도의 불가분 특약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들어가면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죠. 그러면은 보증금 500만 원 돌려주고 끝났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분할이냐 불가분이냐가 아주 중요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이 나면은 뭐 내도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뭐 이거 다 사례를 외울 것도 아니고, 일단 뭐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게 분할이겠다 불분할이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 사건화되면은 실제 구체적으로 문헌을 다 샅샅이 뒤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정도 하시고 304페이지 분할 채권관계 효력,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 채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특별한 의사표시라는 것은 저 원칙인 분할 채권이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의사표시에서 불가분 채권관계라고 밝히든지 연대 채무라고 밝히든지 해서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별도의 뭐 이거 내부적 부담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도 약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없으면 법조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채무는 각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 분할에 대한 그걸 달리 약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305페이지 양갈로 2번. 각 채권자 채무자의 채권 채무는 독립한 것이므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사유는 당연히 자기들끼리만의 문제, 분할 문제니까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조금 예를 들었던 그게 분할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101호를 종료시킬 때 102호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계약 해제 해지의 경우에는 불가분성 때문에 모든 당사에게 효력이 생긴다. 조금 전에 했던 그건 이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통째로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채권액 이상의 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고 각 채무자도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액 이상의 것을 변제할 수도 없다. 원칙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대내적 효력 408조는 분할 채권자, 분할 채무자와 그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규정한 것이고 분할 채권자, 분할 채무자 상호간의 내부 관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의하겠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것. 따라서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외적인 비율과 대내적인 비율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각 채권자나 각 채무자들 사이에 분급관계나 구상관계가 생길 여지가 없죠. 자기 것만 받아갔으니까. 그리고 대외적 비율하고 대내적 비율이 다르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비율대로 받아서 내부 비율대로 뭐 분급을 하든지 구상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분 채권 관계가 있는데 원래 강의를 이름표를 보여주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부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건데, 왜냐면은 이제 시험이니까 이 시험은 그 파트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뭐 기출 어떤 뭐 난이도, 뭐 기출 횟수,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문제가 몇 문제 나오나, 그 객관식 문제에서 다수 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객관식 문제에서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그럼 그 한 개를 맞추기 위해서 다수 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부분을 공부해가 안 틀리는 게 낫고, 객관식에서는 나오면은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중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 없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도 다수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가 나오는데 주관식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법 조문에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주관식에서 법 조문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그 관련 판례들을 숙지하면은 법정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식에서는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공부할 때 비단 이 부분만 아니고 객관식은 객관식 공부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어쨌든 그 개념을 잠깐 보면은 불가분 채권이라 했습니다.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하여튼 급부가 불가분불이니까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불가분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 3명이서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소를 한 마리 산 이유는 뭐냐면은 시골에서 번갈아 가면서 농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샀는데 그거를 분할해서 일부만 청구하면은 살아있는 소를 어떻게 일부만 줘?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불가분 채무,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순차로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일부 이행 청구할 거 아니죠? 일부 이행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이제 농번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소 한 마리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소 한 마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이제 이번에 매입하는 사람은 경제력이 좀 돼가지고 혼자서 소를 살 그런데 그거 한 사람한테 나눠 달라 할 수는 없죠. 한 사람한테라도 전부를 다 달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대채무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이 경우에는 전부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연대에서 책임지니까 전부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부진연대도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연대 책임이니까. 근데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이때는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대체적 급부인 경우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보증인이 이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은 개념이 당연히 정립이 될 것이고, 근데 1인에 관한 그 생긴 사유 중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 일단은 연대채무가 가장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게 많습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게 많은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효력이 많다는 것은 그 채무가 쉽게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채권의 효력이 약화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뭐 변제, 대물 변제,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이행 제공에 의한 채권자 지체, 그 다음에 공탁, 그 다음에 이행 청구에 의한 그 채무자의 이행 지체 또는 소멸시효 중단, 상계, 경계 이런 것들이 연대채무에 있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요 상계, 여기에도 상계가 있는데 요거는 상계권 가진 자가 상계할 때이고, 요거는 상계권 가진 자가 상계하지 않을 때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권 행사할 때, 또는 뭐 면제, 혼동, 그다음에 그 이행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외에 뭐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은 내부적 부담 부분이 있는데, 연대채무의 경우에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대비용으로 기억할 때는 이것을 기억해 놓고, 좌측은 위에 세 개가 일단 절대적 효력이 있는데, 이거는 분할 채권입니다. 채권. 불가분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물 변제가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불가분 채권일 때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의한 채무자의 수령 지체,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여기까지 절대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채무 한 칸씩 띄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죠.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증채무는 별개로 주 채무자에 발생했던 모든 사유는 다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 중에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이것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민법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에서는 법진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다 하지만은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주관식을 쓸 때에도 상당히 뭐 좋은 걸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성, 보충성, 분별이익이 있나 없나와 관련돼서 있는데, 오늘 해당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거는 학교 그 이루리 거기에는 올려둘 것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의는 저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해놓고 이번 시간은 요 정도만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꼭 불가분 채권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